인생의 갈래길 효부상 이벤트 증정액자이자 오늘의 1% 실화 감동 사연입니다. 효부상 상금 500만 원에 펑펑 울었던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사랑, 두 여자의 인생, 미소 짓는 행복한 길이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 전생애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마 어머니와 저는 전생의 부부였을 거라고 농담을 하곤 합니다. 전생에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 보이지 않는 붉은 실로 엮여져 지금의 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를 흔들어대는 삶의 무게 속에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이곳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뿌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당연히 어머니의 믿음과 사랑이었죠. 한 민족의 핏줄은 아니지만 엄마와 딸의 인연으로 흐뭇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몇 년 전 지역신문의 다문화 효부장으로 화제가 되었던 사연입니다. 효부 며느리? 우리 동네에 효부 며느리 있지. 진짜 자식도 그렇게 못하지. 시어머니를 친엄마보다 더 애끼고 위한다니께. 말하면 못효. 제 한국 이름은 강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시집 온 지 벌써 20여 년이 되었네요. 시어머니는 우스갯소리로 제가 한국의 여성보다 더 한국인 같은 토종 며느리가 되었답니다. 막내 며느리로 시집온 저를 시어머니는 딸처럼 아껴주시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발음하기도 더 쉬웠고 타국에서 기댈 수 있었던 사람은 남편과 어머님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캄보디아에 계신 그리운 부모님 대신 어머님을 진짜 엄마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진짜 엄마가 되어주셨죠. 벌써 낙엽비가 다 쏟아지고 입동이 지났네요. 이곳 성수에도 김장철을 맞아 집집마다 바쁩니다. 엄마, 여기 김장 속재료 다 해놨어요. 양념은 엄마가 해야 맛있어요. 나 아직 엄마 손맛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우리 딸이 해도 맛있어. 동치미는 엄마 거보다 네가 한 게 더 맛나더라. 저번에 수육 삶은 거 진짜 맛있던데 그건 어떻게 한 거냐? 오늘 수육 담당은 네가 해라. 저녁에 현준애도 온다고 했으니까 맛있게 담은 김치랑 함께 먹자. 그거 어렵지 않아요. 쌍화탕만 있으면 돼요. 유튜브에서 배웠어요. 우리나라 유튜브 정말 없는 게 없어요. 1년에 한 번 김장하는 날, 오늘 저녁에도 북적북적 시끌벅적할 것 같네요. 한국의 김장 문화. 처음 시집 왔을 때는 몇백 포기의 배추를 보고 지레 겁을 먹은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척척해내는 억척스러운 한국 며느리가 다 되었지만요. 제가 시집 식구들에게 똑 부러지는 며느리로 인정받기까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진심을 다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머니에게 저는 사랑받는 딸 같은 며느리가 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아픈 손가락도 있었습니다. 바로 큰아주버님 부부와 둘째 아주버님 부부입니다. 시부모님은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크게 하셨습니다. 10동이 넘는 비닐하우스가 있었고 토지도 2만 평이 넘었죠. 시골에서는 규모가 큰 농가였어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돈을 벌러 왔다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3남 1녀 중 막내로 성주 시내에서 둘째 아주버니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아웃소싱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당시에 남편은 20대 중반이었고 저는 20대 초반이었어요. 주로 농촌의 여러 농가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시댁의 참외 수확 시기에도 일을 했었죠. 처음에 수많은 참외 수를 보고 얼마나 놀랐었는지요. 한국의 농촌은 제가 살던 캄보디아와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말이 안 통하는 타국에서 다정한 남편은 구세주와도 같은 사람이었죠. 언감생신 남편이 저를 좋아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상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혼자만의 짝사랑이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인연이 되어서 타국에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며 살게 되었네요. 하지만 저희 결혼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남편의 도형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특히 둘째 아주버니는 외국인 아웃소싱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도 외국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일하러 온 외국인들 사이에서 둘째 아주버니는 외국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업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러 온 외국인들한테는 힘이 없었어요. 완전히 의뢰 입장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중간에 남편이 없었더라면 벌써 망했을 사업이었죠. 네가 뭐가 부족해서 외국인이랑 결혼을 하니? 우리는 외국인 재수 씨 보는 거 싫다. 많고 많은 우리나라 여자들 놔두고 왜 하필 외국인이야? 그래도 막내가 좋다는데 오빠들이 왜 반대야? 내가 지켜봤는데 귀엽고 착한 것 같아. 우리나라 젊은 여자들보다 100배는 낫다니까? 셋째 시누이는 저를 워낙 좋게 봤던지라 두 아주버니를 설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댁의 참외 농사일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어머님은 제가 외국인이긴 하지만 좋게 봐주셨습니다. 늘 꾀부릴 줄 모르고 얼굴도 예쁘다고 잘 챙겨주셨던 분이셨어요. 특히 먼 타지까지 와서 고생한다며 외국인이라 차별을 안 하고 따뜻한 식사를 챙겨주시던 넉넉한 분이셨습니다. 도영님은 아주버니들과 다르게 찬성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름대로 속셈이 있었더군요. 제가 나이 어린 외국인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자신들의 뜻에 이용해 먹기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암튼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결혼해서 시어머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아버님이 몇 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큰아주버니 부부가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까지 결혼해서 살게 되자 큰 집이 아주 북적북적거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생활을 배우면서 남편에게 한국말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시댁과 함께 사는 것에는 솔직히 불만이 없었어요. 캄보디아에서도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부모 형제와 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죠.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면 저는 주로 어머님과 농사일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농사일 또한 캄보디아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일이라 익숙한 일들이 많았죠. 오히려 척박한 땅에서 살다 온 제가 한국의 농촌 사람들보다 더 억척스럽고 부지런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무척 예뻐해 주셨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특히 시댁은 참외 농사를 크게 짓고 있었는데 큰아주버니 부부가 시부모님이 하시던 참외 농사를 물려받아 짓고 있었죠. 하지만 큰형님은 참외 농사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큰 돈을 벌지 못하자 꾀를 부리고 아주버니에게 시내로 나가 살자고 졸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까지 합가해서 살게 된 이후로 큰형님은 살림에도 참외 농사에도 몸을 사리면서 제게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형님들의 말이 곧 시댁의 법이라며 시키는 대로 하면서 배우라고 하더군요. 동서, 한국에서는 형님을 떠받들고 살아야 하는 거야. 내 말이 곧 하늘이고 법인 거지. 알겠어? 동서는 그저 내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야. 그래, 막내 동서는 그냥 우리 형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열심히 배워야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윗사람 말은 무조건 따라하는 거라고. 저는 그때만 해도 한국말이 많이 서툴렀고 알아듣기도 힘들었기에 그저 내내하고 알아듣는 신용을 했던 것 같아요. 둘째 형님도 따로 살았지만 큰형님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라 하면 하고 저거 해야 한다고 하면 하고 그랬었죠. 캄보디아에서 고생하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의 고생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간은 큰형님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에 남편은 제가 시댁에 잘 적응해서 사는 것 같아 보여 안심을 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형님이 남편이나 온 가족이 있을 때는 저를 위해주는 척을 했었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따로 불만을 호소한 적이 없었으니 당연히 남편은 제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저도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주위에서 보고 듣는 것도 많아지게 되었어요. 특히 TV 드라마나 뉴스에서 보여지는 영상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빠르게 배워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겠더군요. 두 형님들이 제게 얼마나 며느리 역할을 떠맡기고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두 형님이 간과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바로 어머님의 매의 눈이었어요. 어머님은 점점 게으름 피우고 잔머리 굴리는 형님들보다는 부지런하고 순수했던 저를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되셨으니까요. 형님네는 저희가 합가해서 살자 생활비와 전기세, 난방비 가지고 투집을 잡더군요. 동서, 이번 달 전기세가 20만 원이나 나왔어. 동서네가 들어와서 살게 된 이후로
전기세고 난방비고 장난이 아니야. 이번 달부터 전기세랑 난방비는 동선해 가네. 큰형님은 전기세 난방비가 저희 부부가 들어와 살면서 많이 나온다고 투덜거렸어요. 그러면서 그 비용들을 모두 저희가 부담하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어머님이나 저희는 방 하나씩만 사용하고 있고 형님네는 조카가 둘이라 방을 2개나 사용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조카들이 매일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 전기세나 난방비는 형님네가 2배는 더 쓰고 있었죠. 그런데도 저희에게 비용들을 떠넘기더군요. 이때 남편은 어머님에게 매달 20만 원씩 용돈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님네는 용돈은커녕 생활비 한 푼도 내놓지 않았죠. 전기세 비용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섭섭한 나머지 분가를 하자고 하더군요. 진이야, 우리 차라리 시내 작은 아파트로 분가할까? 그럼 형님네랑 자꾸 부딪히는 일도 없을 거고 자기도 스트레스 안 받을 텐데, 응? 난 괜찮아. 캄보디아에서는 부모님이랑 다 같이 살아. 난 엄마랑 같이 사는 거 좋아. 그냥 전기세 우리가 내고 함께 살아. 제가 형님네가 원하는 대로 전기세든 난방비를 내고 어머님과 함께 살자고 하자 남편은 쯧쯧 혀를 차더군요. 제가 착해 빠져서 형님한테 맨날 당하기만 한다고요. 그때 저는 한국말 중에 배웠던 말을 써먹었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저 말이 좋은 말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사는 것은 호구나 다름없는 거라는 것도요. 큰형님은 전기세 난방비뿐만 아니라 살림도 거의 제게 다 맡겼습니다. 자신은 참외 농사와 조카들 돌보는 것도 힘들다고 하면서요. 그렇다 보니 조카들이 벗어놓은 옷이 매일 한 무더기인데 그 세탁을 모두 제가 했어야만 했죠. 그리고 대식구 9명의 식사를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모두 저 혼자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었던 가족들 때문이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고생한다면서 용돈을 자주 챙겨주셨고요. 향수병에 젖을 나치면 5일장에 데리고 나가 친정부모님 옷을 사서 용돈과 함께 제 고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 어색했던 고부간은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죠. 특히나 시댁의 유일한 딸인 신호이가 두 형님보다는 제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어요. 또 신호이는 두 아주버니와 형님들이 툭하면 어머님에게 손을 벌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빠들은 언제까지 엄마한테 손 벌릴 거야. 평생을 우리 뒷바라지만 하셨는데 이제는 노후 준비도 하고 우리가 편하게 모셔야지. 큰아주버니네는 맞으란 이유로 어머님을 자신이 모시고 산다고 항상 큰 소리를 쳤고 둘째 아주버니는 이미 사업 자금으로 1억을 빌려갔습니다. 신우이는 꽤 잘 사는 집으로 시집을 가서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았어요. 비록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식당이 바쁘고 힘든 만큼 돈도 잘 벌었기 때문에 어머님 용돈도 잘 챙겨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의 재산에 딱히 욕심을 내지도 않았죠. 그저 어머님이 고생 안 하시고 사시길 바라셨는데 큰아주버니네가 참외 농사를 하고 있으니 한가롭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큰아주버니네가 조카가 둘씩이나 되니 교육비 등 들어갈 돈이 많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도움을 주고자 열심히 참외 농사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큰 아주버니네가 그런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은 맞이고 장손이니 당연히 집안의 땅이고 집이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죠. 특히 형님이 자꾸 농사도 지긋지긋하고 분가해서 시내로 이사 가자고 들볶자 재산 분할을 들먹이며 나왔습니다. 어느 날 큰아주버니는 모두 시댁으로 모이라고 한 뒤 조카들 교육 때문에 참외 농사를 접고 시내에서 나가 살겠다고 말하더군요. 엄마, 저희 애들 교육도 그렇고 시내에 나가서 장사를 해볼까 해요. 생각보다 농사가 힘들고 큰 돈도 안 되고요. 시내에 이번에 새로 지은 아파트도 보고 왔는데 위치도 좋아요. 34평이 1억 5천이라는데 그 정도는 마련해 주실 수 있죠? 큰아주버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어머니께 아파트를 사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몇 년 동안 참외 농사 수입도 큰아주버니네가 다 가져갔는데 그 큰 돈이 어딨냐고 하셨죠. 어머님이 아파트 사줄 돈이 없다고 하자 큰아주버니는 둘째 아주버니에게 부모님에게 빌려간 1억을 당장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돈을 자신이 써야겠다면서요. 당연히 두 형제는 어머님의 1억이 마치 자신들의 돈인 양 대놓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1억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어머님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내가 살면서 내 자식들은 서로 도와가며 잘 살길 바랬다. 그런데 니들 돈도 아닌데 왜 싸우는 거냐? 둘째는 요즘 사업이 잘 된다고 하던데 나한테 빌려간 1억 당장 갚아라. 어머님은 둘째 아주버니에게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 빌려간 1억을 갚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아주버니에게 더 이상 돈 문제로 부모에게 손을 내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작정을 한 큰아주버니네는 어차피 자신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으니 이참에 땅을 정리해서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둘째 아주버니도 1억을 안 갚아도 되니 당연히 찬성을 하고 나왔습니다. 두 아주버니의 재산 분할 소리에 셋째 시누이와 남편은 화가 나서 반대를 했어요. 오빠들 참 너무들 하네. 저 땅은 아버지가 우리들 공부시킨다고 평생 땀 흘리며 일하시던 땅이야. 그런데 저 땅을 홀라당 팔아서 각자 몫을 달라고? 나는 절대로 반대야. 나도 반대요. 그리고 큰형은 결혼 전에 장사한다고 이미 5천만 원 빚진 거 아버지가 갚아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장사를 한다고 하세요? 정 나가 살고 싶으면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둘째 형님도 빨리 1억 갚으세요. 시누이와 남편이 반대를 하고 나서자 두 아주버니 부부는 어린 동생들이 주제넘게 참견하고 나선다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더군다나 큰아주버니는 자신들이 시내로 나가면 어차피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 풀만 무성한 불모지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주버니는 사업을 잘 된 지는 얼마 안 되었다며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농사 지을 사람도 없으니 큰아주버니 말대로 이참에 모두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했죠. 그렇게 네 형제는 편히 갈려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자식들이 땅을 파내에 만회하면서 싸우기 시작하자 골치가 아프다고 하셨죠. 저도 땅을 파는 것에는 반대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땅은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많이 약해지신 어머니는 차라리 이참에 말끔히 재산 정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니들 말대로 이참에 정리를 하자. 나도 밤새 안녕이라고 네 아버지처럼 사람 앞일은 알 수가 없는 것 같다. 대신 나중에 딴말하기 없기다. 그리고는 2만 평의 땅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조언을 받고 모두의 의견에 따라 협의 분할을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아버님이 평생 일구시던 참외 농사를 해보겠다는 선택을 했어요. 어차피 둘째 아주버니와 뜻이 맞지 않았던 남편은 아주버니의 외국인 아웃소싱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많이 힘들어하던 때였어요. 정직한 남편과는 다르게 둘째 아주버니는 외국인들 중에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겠다고 해서 남편과 트러블이 심했거든요. 전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고 홀로 계신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남편의 말에 시누이는 자신이 받은 땅도 남편에게 무상 임대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큰아주버니는 시내에 나가 살려면 돈이 필요했기에 땅을 팔기로 했는데 둘째 아주버니가 그 땅을 임대해달라고 하더군요. 형님, 내가 그 하우스를 임대해서 쓸까 하는데요. 차라리 나한테 임대를 해주세요. 매달 임대료는 섭섭지 않게 100만 원씩 드릴게요. 둘째 아주버니의 제안에 큰아주버니 부부는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때 남편이 둘째 아주버니에게 하우스를 무슨 용도로 이용할 거냐고 물었을 때 아주버니는 그냥 아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대신 임대하는 거라고만 말을 돌렸었죠. 저희는 이때까지만 해도 설마 하니 무슨 이상한 일에 하우스를 이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네요. 하지만 이 계약은 후에 두 아주버니의 사이를 완전히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아무튼 이때는 홀가분하게 정리된 재산 문제가 더 이상 가족 간의 갈등이 되는 일은 없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참 끝이 없더군요. 형제 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어야 하는데 형제가 잘못되면 형제를 잃은 슬픔보다는 남기고 간 재산에만 욕심을 부려서 정말 질릴 정도였어요. 남편과 저는 부모님이 하시던 참외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또한 다시 생기가 돌고 서툰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어머니의 참외 농사 노하우를 배워가며 열심히 일했죠. 3년이 지났을 무렵에는 제법 수입도 짭짤해서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었어요. 그 사이에 사랑스러운 두 아이도 태어났죠. 어머니는 바쁜 저 대신에 어린 손주들도 봐주시고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셨습니다. 시내에서 살고 있는 두 형님은 뭐가 그리 바쁘다고 하는지 1년에 겨우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더군요. 그러니 어머니는 더욱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와 어머니는 스스럼 없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부부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이때쯤 말 못할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캄보디아에 큰 물난리가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연중 반이 우기였기 때문에 물난리로 고생을 많이 하는 나라였어요. 친정집도 두 강줄기 사이에 위치했던 마을에 있어 더욱 위험한 상태였죠. 그리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네 아버지가 지붕 수리하다가 떨어져서 크게 다쳤어. 네 남동생이 병원으로 모시고 갔지만 하반신 마비로 평생 살아야 한대. 펑펑 우시면서 엄마가 전해준 소식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은 캄보디아에서도 그리 잘 사는 편이 아니었어요. 제가 첫째 딸이었는데 제가 한국으로 돈을 벌러 왔을 때 동생들도 차츰 다른 나라로 돈을 벌러 떠났습니다. 저는 동생들과 돈을 모아서 친정에 보내주고 있었어요. 저와 결혼할 때도 남편은 사정을 이해했고 남편은 매달 친정 부모님께도 용돈을 보내주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많이 다치셔서 일을 할 수가 없고 엄마는 아버지의 수발을 들어야 했기에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에 당장 갈 수 없는 현실에 눈물만 나오던 날들이었죠. 소식을 들은 남편은 저를 위로하며 급하게 캄보디아행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왔더군요. 자연스럽게 친정 소식은 어머니와 시누이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자신의 일처럼 걱정을 하면서 한국으로 모시고 나와 병원 상담을 받아보자고 하셨죠. 막내야, 캄보디아 의술보다는 우리나라 의술이 뛰어나잖아. 이곳에서는 사돈의 허리를 고칠 수도 있을지 몰라. 시누이의 말에 남편도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는 남편과 시댁에 부담을 주는 것을 너무나 미안해 하셨어요. 아버지의 한국 치료 소식을 전화로 전했을 때 친정엄마는 절대로 안 될 말이라며 거부를 하셨습니다. 친정부모님은 그저 딸이 타국에서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만을 기도하며 사시는 분들이셨어요. 그것을 잘 알기에 더욱 안타까웠고 마음이 아팠어요. 형님, 친정부모님이 우리 가족들한테 패 끼치기 싫다고 하세요.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한국으로 오는 것도 너무 힘들고 여기로 오면 가족들이 다 신경 쓰신다고 싫다고 하셨어요. 친정부모님의 불편하고 미안한 마음을 전달했는데도 시누이는 평생 사돈 어르신이 불구로 사신다면 제 마음도 아프거니와 친정엄마나 가족들 또한 힘든 삶을 살게 될 거라며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남편을 설득해서 함께 캄보디아로 들어가 저희 부모님을 설득해서 한국으로 모시고 나오자고 제안해 주셨죠. 이때 시누이의 설득으로 어머니와 남편까지 캄보디아로 향했고 친정부모님과 두 번째 상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버지의 병환이 나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하셨죠. 정말 이때 생각만 하면 너무 마음이 따뜻해서 와서 눈물만 나오네요. 덕분에 친정부모님은 한국으로 나와 시댁에 함께 머물기도 하고 척추 수술로 유명한 대학병원에 입원도 하면서 두 차례의 수술을 통해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 살거나 자리에서 누워 지내야 할 형편이었는데 재활치료를 통해 목발을 짚고 서실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 목발을 짚고 섰을 때 온 가족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일은 두고두고 못 잊을 것 같네요. 제가 남편과 결혼한 일을 후회한 적은 없었지만 이날은 정말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100번은 들던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네 아버지가 섰어. 정말로 일어섰어. 이건 기적이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돈, 정말 고마워요. 아유. 친정엄마는 아버지가 다시 일어선 것을 기적이라 불렀어요. 이날 서로가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수십 번 고맙다고 말을 하는 친정 부모님에게
어머니는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박하사돈이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은 다 우리나라 의술 덕분이고 며느리 덕입니다. 며느리가 착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저희도 막상 한국으로 모시고 왔지만 이렇게 설 수 있게 되리라고는 확신이 없었어요. 아무튼 너무나 잘 되었어요. 어머니의 겸손함과 자상함에 친정 부모님은 제가 정말 결혼을 잘했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하셨어요. 좋은 남편과 시댁을 만나서 아버지가 다시 서게 되었고 제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죠. 친정 부모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캄보디아에 돌아간 후 남편은 헌집 때문에 사고가 났으니 새 집을 지으라며 4천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남편 덕분에 친정 부모님은 2층에 튼튼한 새 집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남동생과 친정 부모님은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항상 고향의 우기가 다가올 때마다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럴 걱정을 덜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과 시댁에게 더 잘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아주버니와 형님들은 어머니에게 재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도 저를 좋아하지도 않았던 두 형님은 제 친정의 사정에 대해서 뒷말을 하기 시작했고 어머니에게 차별을 한다며 따시더군요. 막내 동서 순진한 줄 알았더니 아주 불려오구나. 어쩌면 그리 순진한 얼굴을 하고 서방님이랑 어머님을 홀릴 수가 있어. 어머니, 왜 저희랑 동서랑 차별하세요? 저희 분가할 때는 돈 없다고 도와주지도 않으셨으면서 동서는 뭐가 예뻐서 사돈 치료비에 집까지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자 둘째 형님도 그건 아니라며 제가 처음부터 시댁에 돈을 노리고 결혼한 것이 틀림없다고 하더군요. 두 형님의 이간질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중간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어요. 너희는 윗사람이 되어서 마음 씀씀이가 왜 그리 못났어? 그럼 막내가 친정아버지 사고로 매일 울음바단데 그냥 모른 척 했어야 했니? 그리고 나는 막내가 하는 만큼 해준 거다. 너희들은 윗사람이 되어서는 제사고 뭐고 다 막내한테 떠넘기잖니.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장님으로 보이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리고 저더러 친정 때문에 마음고생 그만하고 이제는 한시름 놓고 남편과 자식들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하셨죠. 정말 따뜻한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마냥 그렇게 걱정거리 하나 없이 남편과 예쁜 아이들, 자상한 어머니까지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다시 찾아오더군요. 마치 저를 실험하는 것만 같았죠. 그날은 강력한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온종일 뉴스에서 나오던 날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하우스를 태풍에 날아가지 않게 정비를 했죠. 그리고 남편은 필요한 물건을 사러 시내 철물점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함께 수제비를 해먹으려고 저는 반죽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한창 말 많은 아이들을 상대로 끝말잇기 게임을 하고 계셨죠. 너무나 한가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돌아온다던 남편은 돌아오질 않고 경찰서에서 남편이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의 차가 마주오던 졸음운전 트럭을 피하려다 3중 추돌 사고가 났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했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하더군요. 정신이 까마득해 오는 소식에 어머니와 아이들을 데리고 무슨 정신으로 병원으로 향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제 곁을 떠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왜 자꾸 제게 힘든 시련을 주는 건지 서럽기만 했습니다. 자기야, 눈 좀 떠봐.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제발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정신 좀 차려보란 말이야. 남편과 저 둘 다 20대 어린 나이에 만나 순수하게 서로의 마음만 보고 함께 왔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기둥이었고 세상이 돌아가는 중심이었어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는다는 것은 정말로 다시 일어서기 힘든 나락으로 저를 밀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어머님과 어린 자식들 때문에 마냥 쓰러져 올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지.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왜 꽃다운 내 아들을 데려가? 아직 살 날이 창창한 내 아들인데. 아유, 불쌍한 내 아들. 이 어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아유.
어머님은 대답 없는 남편의 몸을 붙들고 울다가 혼절까지 하셨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누이가 어머니를 챙겼고 두 아주버니와 형님들은 장례식 준비를 했죠. 울다가 통곡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그렇게 힘든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잃었다는 슬픔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알지도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어요. 멀리서 소식을 들은 친정부모님은 몇 날 며칠을 울면서 보내셨습니다. 사위의 마지막 가는 길도 보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워하셨고 어린 자식과 홀로 남은 딸 자식이 안쓰러워서 발만 동동 구르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슬픔이 가득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두 아주버니와 형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며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방님도 돌아가셨으니 동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네. 더 이상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잖아. 안 그래? 그래야죠, 동서. 조카들 데리고 캄보디아로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야 하는 거야. 동서 거는 아무것도 없어. 알았어? 그동안 친정에 도움 준 것도 많은데 염치가 있으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겠지. 저는 두 형님들이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죠.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 앞으로 있는 땅이 탐이 났던 거겠죠. 그리고 어머니와 시누이가 제 편을 들어주는 것이 불만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제 눈에도 그들의 욕심과 이기심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욕심이 넘쳤던 것은 두 형님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던 날 모두가 지쳐서 시댁 거실에 모여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아주버니가 아주 짠 듯이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막내도 없는데 재수 씨가 이곳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본국으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사고보상금과 보험금도 2억은 넘게 나올 거라고 하던데 막내 앞으로 있는 땅과 재산은 당연히 부모, 형제들이 나눠 가져야 맞는 겁니다. 둘째 아주버니와 두 형님까지 합세해서 이제는 이곳에 제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재산은 모두 놔두고 가라고 하더군요. 이 나라를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면서요. 그렇게 그들은 저와 아이들을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들의 속셈을 눈치채고 제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으셨어요. 나 아무데도 가기 싫어요. 이곳이 이제 제 집이에요. 여기서 아이들이랑 엄마랑 계속 살 거예요. 이곳이 아이들의 뿌리가 있는 곳이니까요. 제발 저 보내지 마세요, 엄마. 네? 제가 울면서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저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요. 이곳이 이제 내 고향이 되었는데 이곳에 정붙이며 산 세월이 얼만데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뇨. 더군다나 내 아이들이 자라야 할 곳은 이곳이었습니다. 제가 울고불고 어머니께 매달리니 두 아이도 영문도 모른 채 울어대더군요. 그런데도 두 아주버니는 저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곳에 남으려는 이유가 남편의 재산과 어머니의 재산이 탐나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그들은 눈에 핏발까지 세우며 순진한 척하지 말라고 몰아세웠어요. 그들은 이제까지 봐오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재산이 탐나서 어떻게든 저를 몰아내려 험한 말들로 저를 모욕했습니다. 이때 시누이가 나서서 말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주 끝장을 볼 기세였어요. 그만들 좀 하세요. 해도 해도 너무들 하네. 오빠들 정말 가족 맞아? 막내 묻고 온 지 하루도 안 지났어. 그런데 꼭 이렇게 올케랑 조카들을 몰아세워야 하겠냐고. 그리고 올케가 싫다잖아. 여기서 살고 싶다잖아. 엄마, 오빠들 말 듣지 마요. 그동안 올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만 생각해요. 두 아주버니는 시누이에게 쓸데없이 오지랖을 부린다며 나무랐습니다. 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감싸고 돌았지만 쉽게 포기할 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어머니를 설득하고 제게 떠날 것을 강요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다른 자식들의 등살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주버니 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를 들볶던 문제는 쏙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큰아주버니의 하우스를 둘째 아주버니가 임대에 쓰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큰아주버니에게 재산 분할된 땅은 동네에서도 떨어진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하우스들은 까만 보온재로 덮여 있어 하우스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둘째 아주버니는 처음부터 이런 점을 노렸을 겁니다. 자신이 하우스에서 무슨 짓을 하든 동네 사람들과 가족들이 눈치를 못 챌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았죠. 둘째 아주버니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우스를 불법 주거 공간으로 임대해주고 터무니없는 돈까지 받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외국인들 또한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었기에 밤에 몰래 들어와 생활하고 있어 동네 사람들도 눈치를 채기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하우스가 아무리 보훈제가 덮여 있다고 해도 올해처럼 동장군도 울고 갈 한파가 몰려왔을 경우에는 사람이 살아남기 힘들었을 겁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둘째 아주버니에게 춥다고 했지만 무시했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하우스 안에서 불을 피웠고 자는 동안 불씨가 날려 하우스에 불이 나게 된 것이죠. 대부분 외국인들은 연기에 숨이 막혀 잠이 깨고 밖으로 나와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 새벽에 하우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한 동네 사람이 신고를 해서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조용하던 동네에 경찰과 소방차로 시끌벅적하면서 소란이 일어났죠. 당연히 땅 주인인 큰 아주버니한테 연락이 갔고 임차인인 둘째 아주버니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당한 큰 아주버니는 둘째 아주버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너 이 자식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는 사람한테 빌려준 거라며. 그런데 불까지 나게 하고 왜 나까지 경찰서에 드나들게 만들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네가 다 책임져 임마. 난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형사님,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제 하우스도 아니고 그들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 저는 진짜로 모르는 일이에요. 둘째 아주버니는 무조건 발뺌을 했습니다. 경찰들이 아주버니의 사무실까지 뒤지고 나서 비밀 정보를 찾아내었죠. 큰아주버니는 처음부터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했고 가족들과 동네 주민의 증언으로 벌금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주버니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한 명백한 증거로 3천만 원의 벌금형과 3년간의 외국인 고용 금지를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끙끙 앓아 누우셨어요. 자신의 무지로 자식들을 잘못 키웠다며 한탄을 하셨죠. 둘째 아주버니가 3천만 원의 벌금도 낼 돈이 없다며 어머니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독하게 마음먹은 어머니는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내셨죠.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탓이지.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지. 벌금 낼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불법으로 돈을 벌 생각을 했어? 에이 몹쓸 건.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작정하고 우리나라에 오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처음부터 불법으로 들어온 그들이 잘못한 거지. 그러지 말고 엄마 모아놓으신 돈 많잖아요. 나 이제 사업도 못하고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야. 벌금도 내야 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도 해야 하고 넉넉하게 2억만 마련해줘 봐요.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둘째 아주버니. 그것도 모자라 거금 2억까지 요구하는 자식을 어머니 외면하셨어요. 둘째 형님이 찾아와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울고불고 매달려도 독하게 대하셨습니다. 형님은 어머니가 야속하다며 원망하는 말로 어머니의 속을 긁어놓았죠. 결국 둘째 아주버니와 형님은 어머니에게 막말을 하고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절 어머니에게 연락도 찾아오는 일도 없었어요. 큰아주버니도 이 사건으로 둘째 아주버니와는 얼굴도 안 보고 살겠다며 일을 갈았어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시내에 차린 식당도 장사가 안 되어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돈벌이가 필요했던 큰아주버니는 재산 분할을 받은 땅을 팔기로 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평생 일구고 땀 흘린 돈으로 사들인 땅인데 남한테 넘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머니께 의논을 드렸어요. 엄마, 그 땅 제가 사면 어때요? 엄마가 고생해서 사신 땅이잖아요. 내 고향에서는 땅을 함부로 안 팔아요. 제가 그 땅을 사고 싶다는 말에 어머니는 그 넓은 땅을 사서 여자 혼자 어떻게 농사를 지을 거냐며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큰아주버니에게 터무니없는 땅 시세로 당하지 않게 도와주셨어요. 저는 남편의 사고 보상금과 보험금 2억의 돈으로 부모님의 땅을 다시 사드렸죠.
그리고 캄보디아의 특산물인 망고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기후가 안 맞아 개량을 해야 했습니다. 한국 기후에 맞게 재배 기술을 찾아내기까지 몇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몇 년이 지난 후부터는 달달한 애플망고를 수확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여자 혼자 농사를 짓는다는 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시고 틈틈이 바쁜 일손을 도와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력들은 일자리가 필요한 외국인들을 고용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정착하길 원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바쁘게 지내면서 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허전함과 슬픔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시누이와는 며느리와 올케 사이가 아닌 엄마와 자식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농사로 지쳐 힘든 날이면 어머니께 응석도 부리면서 그렇게요. 하지만 저와 다르게 큰아주버니 네는 땅값을 받아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입소문난 치킨 체인점을 차렸는데 하필이면 광고 모델이었던 유명 연예인이 안 좋은 일에 연루되면서 치킨 체인점도 망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변죽도 좋게 어머니와 저를 찾아와서는 다시 합가를 내서 참외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그래도 며느리보다는 아들인 제가 당연히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죠. 그동안 못했던 효도까지 다 하고 살 테니까 저희 여기 내려와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재수 씨 혼자 농사 짓는 것도 힘든데 당연히 제가 도와가면서 살아야죠. 집안에는 남자가 있어야 든든하다고요. 에휴, 못난 것. 결국 다 말아먹고 빈손으로 내려오겠다는 거냐. 됐다. 이곳은 너 없이도 막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도시로 올라가서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무슨 염치로 다시 내려오겠다는 거냐? 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큰아주버니 내외를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실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두 아들 때문에 어머니의 속은 시커멓게 뭉그러졌을 겁니다. 가끔씩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툭툭 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그날은 웬일인지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잠이 안 와서 그냥 누워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귀를 기울이며 거실로 나가보니 어머니 방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평소에 혈압이 높아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쓰러지실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호다닥 어머니의 방문을 열어젖혔는데 어머니가 문 앞에서 쓰러져서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셨어요. 막내야, 가슴에, 아휴, 숨을 못 쉬. 엄마 왜 그래? 아파? 가슴이 아파? 저는 놀라고 당황해서 먼저 정신부터 차려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제 무릎에 앉히고 시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누이는 몹시 놀랬지만 침착하게 예전에 심폐소생술 배운 것을 해볼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누이는 119에 전화를 하고 이곳으로 온다고 했어요. 이곳은 시골이어서 응급 환자가 생기면 도시처럼 119가 빨리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응급처치술을 교육을 시켜주죠. 저는 그때 배운 것을 침착하게 떠올려 봤어요. 너무 겁이 나서 손이 덜덜 떨렸지만 어머니를 반드시 눕히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벌써 얼굴색이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제가 식은땀이 나는데도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하자 어머니는 겨우 숨을 헐떡거리셨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등줄기에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었을 때야 시누이와 119가 도착을 했어요. 급히 어머니는 119에 실려 병원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대충 옷을 입히고 시누이를 따라 나섰는데요. 병원에서는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하더군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셨어요. 다행히 응급처치를 잘하셔서 어머니가 사신 거예요. 정말 잘하셨어요. 선생님의 그 말에 저는 두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하마터면 남편에 이어 어머니까지 잃을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진이야, 고마워. 네 덕분에 엄마가 사신 거야. 정말 고마워. 시누이는 울고 있는 제게 다가와 울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응급시술을 받고 나오셨습니다. 심혈관에 스텐트 시술을 받고 나오신 어머니는 다행히 얼굴에 혈색이 돌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가 고혈압이 있어 심혈관 질환이 오기 쉬운 환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 말에 긴장이 풀리면서 무릎이 꺾여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고 말았죠. 그때 희미하게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눈물 범벅이 되어 다가가자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어머니. 어머니는 많은 말씀은 못하셨지만 딱 한마디 하셨어요. 고맙다, 고마워. 그리고 제 눈을 바라보며 웃어주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와 시누이는 부둥켜 안고 안심의 눈물을 흘렸었네요. 소식을 듣고 뒤늦게 도착한 큰아주버니와 형님은 어머니 걱정보다는 제게 트집을 잡을 건수를 잡은 양 다그치더군요. 그리고는 은근슬쩍 시댁으로 들어올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동서는 어머니를 얼마나 허술하게 모셨길래 이런 일이 생겨. 하마터면 돌아가실 뻔했잖아. 안 되겠다. 우리가 함께 살면서 어머니 모시고 살 거야. 언니는 무슨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진이 아니었으면 엄마 정말로 돌아가셨을 거라고요. 진이가 엄마 살린 거예요. 다시 허튼 소리 하려거든 찾아오지도 마세요. 머쓱해서 할 말이 없어진 큰아주버니와 형님은 눈동자만 뚜루루 굴려야만 했죠. 이후에 어머니는 병실에 며칠 입원하신 후 집으로 오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몇 달간은 여행도 가면 안 되고 힘든 일도 하면 안 되며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큰 결심을 하신 듯 어느 날 할 말이 있다며 큰아주버니까지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부터 진이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진이는 시집와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진심이었고 네 아버지도 막내딸처럼 진이를 예뻐하셨어. 그리고 나도 진이를 내 딸처럼 생각하며 살 거다. 그리고 이 집은 내가 죽으면 진이에게 줄 거니까 그리들 알아. 어머니의 말씀은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큰아주버니와 형님은 거센 항의를 했죠. 어떻게 알았는지 소식이 끊어졌던 둘째 아주버니까지 내려와서는 온 집안을 뒤집어 엎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어디 이방인한테 이 집을 물려주겠다는 건데 절대로 안 돼요. 친자식한테는 4천만 원도 아까워서 나 몰라라 하더니 어떻게 어머니가 이럴 수가 있어요? 안 된다고요. 절대로 못 줘. 진짜 대단하다 너. 진작에 본국으로 안 들어간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던 거지? 당장 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두 아주버니는 제가 모두를 속이는 사기꾼이라며 막말을 했고 형님들은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라며 제 머리채까지 잡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아주 그날은 모두 죽자고 덤비는데 정신이 아득해져만 왔었어요. 결국은 어머니와 시누이가 뜯어 말리고 혼내도 안 되자 경찰까지 불러서야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그들은 계속 찾아와서 저를 괴롭히고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라며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닌 자신의 뱃속에서 태어난 두 자식보다 제가 10배, 1000배는 더 애틋하고 자식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끝내는 그들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꼴들을 보는지. 아이고, 어찌 나이 들수록 철은 안 들고 욕심만 그득해지는지 모르겠구나. 싹 다 꺼져 이것들아. 징그러운 돈벌레들 같으니라고. 정신 차리기 전에는 다신 찾아오지들 말어. 솔직히 이때는 어머니가 저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실 줄 알았습니다. 저보다 핏줄인 두 아들을 챙기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더욱 놀랍기도 했었어요.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밤에 혼자 숨죽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두 아주버니를 정신 차리라고 내치셨죠. 그때 저는 다짐을 했어요. 이곳이 정말 제가 뼈를 묻을 곳이구나. 사랑하는 내 아이들과 홀로 남은 어머니를 진심을 다해 끝까지 모시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서야 새로운 가족을, 든든한 친정 엄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예전에 아버지 이름의 오래된 현관 문패를 떼어버리고 새로운 문패를 달으신 겁니다. 문패에는 이말수, 강진이 두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새 문패를 받아들던 날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죠. 이제는 제가 이 나라에서 발 딛고 살아갈 든든한 집이 생긴 거였으니 얼마나 뜻깊은 날이었겠어요. 울고 있는 제게 어머니는 망치를 쥐어주시며 직접 문패를 달으라고 하셨습니다. 눈물을 닦고 망치를 쥔 손에 힘을 바짝 주어 탕탕거리며 못을 박았었네요. 힘든 풍파가 닥쳐도
그 어떤 시련이 저를 실험한다고 해도 이곳이 제 고향이고 집인 것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듯이 말이죠. 엄마, 너무 고마워요. 진짜 행복하고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사진 찍어요. 엄마, 얼른요. 저는 울다가 웃다가 어머니와 아이들까지 불러내어 기념 촬영까지 했습니다. 김치 하며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 보입니다. 언제 이렇게 주름살이 드셨을까요? 이젠 제 얼굴에도 하나둘씩 어머니를 닮은 미소가 보이네요. 저도 모르게 어느새 낯선 타국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스하게 품어주는 고향이 되어 있더군요. 그렇게 어머니와 인연을 맺고 한많은 세월을 함께한 지도 벌써 20여 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저는 비록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지만 애플망고의 제 꿈도 키웠습니다. 두 아이도 어머니의 사랑으로 올바르게 성장해서 학업 성적도 우수한 모범생으로 자랐죠. 그런데도 주위에서는 저를 효부라고 하더군요. 작년에는 지역의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추진을 해 인천의 한 의과대학에서 매년 열리는 효부상 본상도 받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에게 받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했던지라 정말 얼떨떨하고 부끄러웠었네요. 효부 며느리? 우리 동네에 효부 며느리 있지. 진짜 자식도 그렇게 못하지. 남편과도 일찍 사별하고 없는데 시어머니를 친엄마보다 더 애끼고 위한다니까. 말하면 못혀. 어머니는 우리 막내딸이 제일이라 자랑을 하시며 팔불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효부상 수상자에게는 500만 원의 상금을 주었는데 어머니와 저는 동네 분들과 잔치를 벌여서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알게 모르게 쌈짓돈으로 모아두신 1,000만 원을 다문화 가정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셨는데요. 이에 신호이듯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다며 2,000만 원의 기부에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아직도 매년 돌아오는 아버님과 남편의 기일이 되면 어머니와 저는 한많은 아낙네처럼 잠시 슬픔에 잠겨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 전생에라는 말이 있던데요. 아마 어머니와 저는 전생의 부부였을 거라고 농담을 하곤 해요. 전생에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 보이지 않는 붉은 실로 엮여져 지금의 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인생은 될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라고 합니다. 저를 흔들어대는 삶의 무게 속에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이곳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뿌리는 당연히 사랑하는 두 아이에게 이어지겠죠. 그러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합니다. 입동이 지난 새벽 마당에 서리가 내려앉았네요. 옷깃을 축혀 세우며 대문을 나섭니다. 그리고 문패를 한번 쓰다듬어 보죠. 벌써 몇 년째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언제 만져도 가슴 뭉클함이 몰려옵니다. 저 멀리 붉은 해가 밝아오기 시작하네요. 어느새 가물가물해진 남편의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당신이 섭섭해할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엄마가 내 남편 같네. 엄마랑 언니가 있으니까 난 괜찮아. 내가 엄마 끝까지 지켜줄게. 그리고 미안해하지 마. 이젠 내가 고마워. 갈래길에서 사랑과 믿음을 택했던 두 여자의 삶. 어떠셨나요? 저번 이벤트 당첨자는 스페이스님하고 연하님이셔요. 택배로 액자를 발송해드렸고 이렇게 이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영상 또한 켈리 액자를 증정해드리니 구독을 해주시고 댓글창에 신청해주시면 두 분께 세로형, 가로형 작품을 증정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